전쟁의 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합니다. 특히나 6.25는 다른 국가와의 전쟁도 아닌 한민족끼리의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 기간 동안 남북을 합쳐서 약 300만 명 가까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군 사망자도 4만 5천 명에 이르는 등 기간에 비해 수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간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합쳐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한반도 인구 중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어림잡아도 10% 정도입니다. 이는 거의 2차 대전 동안 소련, 폴란드, 나치, 독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입은 인구 대비 사망자 비율에 준하거나 맞먹는 급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다 보니 그 가운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보다 영화 같은 실화들이 꽃피었는데요. 오늘은 6.25 당시 부모님을 여의고 유엔군으로 참전한 다른 피부색의 외국인을 아버지로 맡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1950년 6월 38선 인근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폭격이 시작됩니다. 마을로 북한군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북한의 T-34 전차는 그동안 순박한 시골 사람들의 전부였던 논, 밭, 집, 그 모든 것들을 부수고 평화로운 일상은 깨졌습니다. 당시 북한의 공습을 받은 부부는 5살짜리 어린 아이만이라도 살려보겠다며 부엌 아궁이에 아이를 숨긴 후 너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신신당부한 후 자리를 떠났지만 엄마와 아빠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라는 단어의 뜻도 모르는 한 소녀는 전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1950년 터키에서 온 25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슐레이만 베르빌레이였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정의감 넘치는 군인이었습니다. 차량 정비 임무를 맡고 있던 그는 6.25가 발발하자 한국으로 파병 작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슐레이만을 너무 사랑했던 그녀는 제발 가지 말라며 그를 붙잡았지만 그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조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국은 내가 필요하다며 한국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파병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을 타고 한 달여간의 긴 여정 끝에 부산으로 도착하게 된 그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의 공습을 받게 됩니다. 두절된 통신으로 본부와의 소통이 불가능해지자 부대에서는 운전병이었던 슐레이만을 제9군단으로 긴급 파견 보내게 됩니다. 당시 가로등도 없던 상황에서 달빛에 의존해 열악한 군용 차량으로 9군단을 향하던 슐레이만은 다시 한번 북한군의 공습을 받게 되고 전투를 겪는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현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슐레이만은 추운 겨울 죽은 부모님 옆에서 혼자 떨고 있던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는 앞서 말씀드린 전쟁고아가 돼버린 5살짜리 소녀였습니다. 슐레이만은 소녀에게 두 사람이 만났던 그날 유난히 밝았던 달을 떠올리며 터키어로 달이라는 뜻인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참호 속에 연약한 어린아이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던 터키 청년은 소녀를 차에 태우고 부대로 향하게 됩니다. 군대에서는 민간인과의 접촉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전쟁 중에 있던 파병 군인이 한국인 소녀와 동행하며 전투에 임하는 일은 영화에서도 쓰지 못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는 5살짜리 여자아이를 데리고 6.25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아일라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그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한국군에서는 아일라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지만 이미 아일라에게 슐레이만은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아일라는 슐레이만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는 군인들의 요청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필사적으로 부상당한 슐레이만의 곁을 지켰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슐레이만은 유엔군과 한국군으로부터 노고를 치하받아 훈장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를 따르는 아일라의 모습을 보게 된 부대 측은
아일라의 새로운 부모를 찾을 때까지 슐레이만을 비롯한 부대원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허락하게 되는 영화에서도 보지 못할 것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시간은 흐르게 되어 아일라는 슐레이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터키군들의 보살핌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아일라는 적응을 잘해서 터키어도 배우고 심지어 통역까지 하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1년 반이라는 전쟁을 겪는 시간 동안 둘은 어디를 가든 늘 함께였습니다. 아일라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장에서 한순간이나마 웃음을 짓게 하는 존재였고 기적의 아이라고 불리며 터키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처참한 전쟁의 참호 속에서 부모님을 잃은 아일라는 충격으로 말도 못하는 실어증에 걸렸지만 슐레이만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터키 동화책을 읽고 터키군과 눈싸움도 하며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슐레이만과 아일라의 정이 깊어질수록 이별의 아픔도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채 전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둘로 갈라진 채 휴전이 되고 터키군이 철수해야 하는 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이었지만 이미 가슴으로 낳은 딸이 되어버린 아일라를 슐레이만은 버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약혼녀와 가족이 있는 터키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한국에 남아 아일라를 보살피며 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그동안 아일라를 키울 수 있게 해준 사실도 충분히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는데 슐레이만이 철수 명령을 거부하고 한국에 남겠다고 하자 사직을 권고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터키 군인들이 전쟁 고아를 돌보기 위해 지은 경기 수원시 앙카라 학원에 아일라는 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슐레이만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슐레이만은 어떻게 해야 아일라를 터키로 데려가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다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아일라를 큰 가방에 몰래 넣어 터키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당시에는 엑스레이 검사도 없던 시기였고 가방에 아이를 넣어갈 것이라고 의심할 사람도 없었기에 그는 성공을 확신했고 실제로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슐레이만은 배에 오르기 직전 아일라가 보육원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부대 측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는 눈물을 머금고 가슴으로 낳은 딸을 한국에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일라에게 약속했습니다. 아일라, 울지마. 자꾸 울면 아빠가 너무 슬프잖아. 또 울음 그치자. 알았지? 아빠가 약속 하나 할게. 꼭 다시 돌아올게. 다시 돌아와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슐레이만은 그렇게 아일라와의 약속을 하고 터키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그는 돌아간 후부터 온통 한국에 두고 온 아일라 생각뿐이었고 아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필요한 서류와 지원서를 써 찾아다녔지만 당시 한국의 상황은 전쟁이 막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체계화된 한국의 선진 국가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쟁으로 참혹해져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포탄의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아일라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아이를 다시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루 이틀이 흐르게 되었고 어느새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슐레이만은 강산이 6번 바뀌고도 남았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일라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요? 이 소식을 들은 방송국에서는 이 두 부녀를 꼭 만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슐레이만의 사진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자료를 뒤져 아일라를 수소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때 아일라라는 이름으로 불린 김은자 씨를 찾아냈습니다. 2010년 서울 여의도 앙카라 공원에서 두 사람은 거의 60년 만에 재회했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기억 속에 5살 소녀였던 아일라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
65세에 노년층이 되어 있었고 20대 혈기왕성했던 슐레이만 역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60년의 시간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일라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날 찾았어요? 라고 울부짖었고 아버지 슐레이만 역시 눈물만 흘렸습니다.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미국, 유럽 등 6개국에서 실시한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쁜 평가를 받아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염 여부를 판단할 유전자 증폭 검사 실적이 줄어들면서 확진자 수도 줄어 12일 하루 동안 979명이 새로 보고됐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52,13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1,079명이 됐다. 트럼프, 아베 덕분에 꼴찌 면해. 13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국제 컨설팅 업체 킥스트 CN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국 지도자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비율을 뺀 점수는 아베 총리가 마이너스 34%포인트를 기록해 꼴찌였다. 조사 대상인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6개국 가운데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자국민으로부터 가장 혹평을 받은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이너스 21%포인트로 5위를 기록해 간신히 꼴찌를 면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42%포인트를 기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였다. 2위는 스테판 르벤 스웨덴 총리, 3위는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4위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였다. 아베 정권, 경제도 혹평 사업 지원 불만. 아베 정권은 경제 정책에서도 혹평을 받았다. 일본을 제외한 5개국은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잘 제공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38에서 57%의 분포를 보였는데 일본은 23%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가 적다는 점을 거론하며 잘 대응했다고 자평했지만 유권자들은 정부 대응이 형편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킥스트 CNC 측은 정부의 사업 지원에 대한 매우 강한 불만이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각국에서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에서 15일 실시됐다. 일요미우리 여론조사서도 유권자들 아베 코로나 지도력 발휘 못해 78%. 코로나19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은 요미우리 신문이 7에서 9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최고조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책에 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응답자의 78%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가했다. 17%만 지도력을 발휘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가 장기간 기자회견을 하지 않다가 최근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를 계기로 열린 2차례의 기자회견에서 판에 박힌 답변만 내놓은 것도 민심 이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일정부 코로나 대책 66% 잘 못한다. 야심작 고투 트래블 85% 부적절. 일본 정부의 그간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66%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은 85%에 달했다. 응답자의 49%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긴급 사태를 다시 선언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은 48%였다. 같은 인물이 장기간 총리로 재직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2%로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를 웃돌았다. 긍정, 부정적 영향이 같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42%였다.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24%의 지지를 받아 1위를 유지했다. 1. 7월 재개했던 제1리그 사간도스 9명 추가 확진, 25일까지 경기 중단. 코로나19 여파로 2월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한 일본 프로축구 J1 리그는 전날 사간도스에서 김명휘 감독에 이어 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구단은 이달 25일까지 정규 리그 등 경기 일정을 중단했다. 사간도스는 10일 구단 홈페이지에 89명의 선수와 구단 직원들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고 선수 6명과 직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11일 김 감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시행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구단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일부가 컨디션 난조를 보였지만 그 외 별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선수 6명 모두 10일 팀 훈련에 참여했다. 직원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다. 스포니치 아넥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케하라 미노루 사간도스 사장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8월 25일까지 경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리그컵 대회 경기는 당일 취소됐고 15일 간바 오사카, 19일 베갈타 센다이, 23일 콘사도레 삿포로와의 리그 경기도 치르지 않는다. 제1 리그에서는 지난달 나고야 그랜퍼스에서도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한 경기가 취소됐다. 인간어뢰 일자살 특공대 유서라더니 창정물일 가능성. 태평양 전쟁 때 이른바 인간 어뢰 가이텐에 탑승한 일본군 특공대원이 쓴 유서로 널리 알려진 글이 제3자의 창작물로 보인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일본에서 인터넷 등에 나돌고 있는 18세 가이텐 특공대원의 유서를 쓴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실존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이텐 연구자들을 취재한 결과 드러났다고 산케이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글을 세상에 처음 알린 전직 해군 사관이 지목한 유서의 당사자가 가이텐 탑승원 중에 있으나 그가 전사한 시기나 장소가 다르고 유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도 실제와 차이가 있다. 또 해당 인물은 애초에 별도의 유서를 남겼으며 그간 유서로 알려진 글은 창작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이텐 연구자인 야마모토 에이스케 씨는 비슷한 내용의 유서를 조합해서 창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쟁 당사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자료를 창작하거나 고치는 것은 어디서든 벌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사관은 자신도 가이텐 탑승원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944년 12월에 1등 순양함 야쿠모에 배속된 후 도야마현 후식경만 경비대에서 소위로 패전을 맞이했다는 해군사령 공보가 있을 뿐 방연구소 소장 가이텐 탑승원 명부에 그의 이름은 없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전직 사관은 1995년 일본 고각한 대학에서 강연하면서 자신의 동료가 남긴 유서라며 당사자의 이름과 문제의 글을 언급했다. 그는 유서 실물을 유족에게 전달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학 측이 강연록을 펴내면서 글이 널리 알려졌다. 유서로 알려진 글은 어머니 저는 앞으로 3시간이면 조국을 위해 산화합니다라고 시작한다. 또 오늘 제가 특공대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전쟁은 이 일본 본토까지 다가오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머니가 죽임을 당함으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떤 적이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가 생기면서 전국 가이텐회는 2000년에 고각한 대학에 항의했고 대학 측이 사죄하고서 강연록을 절판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출간된 강연록이 계속 판매됐으며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글은 여전히 유서라며 회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일본어로 18세 가이텐 특공대원의 유서를 검색하면 문제의 글을 배경음악과 함께 보여주는 한 영상이 조회수 28만 회를 넘긴 것으로 나온다.